이라, 상간남 선택한 아내, 남편이 숨겨진 재산 보고 무너졌습니다. 미리 보기. 미진이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제 다리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준호 씨,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미진이의 절박한 외침이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화장이 다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었죠. 미진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아도 괜찮아요.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하, 아내의 임신 소식, 소름 끼칩니다. 난 무정자증인데, 미리 보기. 민재야, 우리 드디어 됐어.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봤습니다. 2줄. 분명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축하해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무정자증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삼아, 동창과 불륜한 아내. 이게 단이 엄마 때문이라며 적반하장. 미리 보기. 봤어, 다 봤다고. 오늘 강남에서 만난 거.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은 천불이 나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희가 겁먹는 대신 오히려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그래, 나 상준이랑 만났어.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엄마 간병하면서 내가 얼마나 미쳐가는지 몰랐지. 나 우울증 걸릴 뻔했어. 이 정도 위로도 못 받아.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위로? 그게 위로야?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38인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 미진이와 결혼 7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어요. 미진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저도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준호야, 오늘도 수고했어. 저녁 차려놨으니 먼저 씻고 와. 이런 미진이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진이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5년 차쯤 되니 미진이의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가 돼? 친구들은 다 집 사고 차 바꾸는데 우린 아직도 월세에 중고차야. 미진이의 푸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했습니다. 미진이가 바라는 삶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지금 주식에 투자한 것도 있고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곧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도 좋은 집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미진이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마저도 냉소적인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진이가 제게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문자에도 답이 늦어지거나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은 미진이를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 생각했죠. 저희 미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변화를 단순히 미진이가 기분 전환을 위해 자신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미진이와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도 나갔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미진이는 종종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메시지 주고받아? 나랑 있는데. 아니 그냥 책장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면접 일정 조율 중이라 좀 바빠서 그래. 그렇게 대충 둘러대는 미진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일하면서 언젠가는 미진이에게 좋은 생활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했고 주식 투자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미진이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말 아침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미진이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준호 씨 이번 달 생활비가 또 모자라요. 카드값도 밀렸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지난달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또 이런 대화를 해야 한다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미진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조금 나올 거야. 그걸로 카드값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돌리자. 그런데 미진이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성과급. 매번 그런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가져왔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연봉 올리고 승진하고 하는데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미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성과급도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남편 두면 뭐해요?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에게 남자 구실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비참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의 다툼은 더 잦아졌습니다. 미진이는 점점 더 냉정해졌고 저는 더 긴 시간 일하며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미진이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미진이는 저를 보지 못했고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미진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진이는 제가 한참 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진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미진이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있었어? 많이 늦었네. 회사 동기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제 자러 갈게요. 그렇게 대충 둘러대는 미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어쩌면 내 눈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미진이의 외출이 잦아졌고 늦은 귀가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급 향수 냄새가 그녀의 옷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미진이의 이런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와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거나 아예 대화 중간에 자리를 떠버리기도 했죠. 미진아, 우리 대화 좀 할까?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는 미진이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함부로 추궁하지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일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선배와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호 씨 요즘 아내분이랑 잘 지내요?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글쎄요. 요즘 좀 소원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혹시 다른 남자를 의심해 본 적 있어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설마요. 미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고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닌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이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고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미진이가 샤워하러 간 사이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과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미진이는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어떤 과장님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미진 씨 아닌데요. 미진이 남편입니다만.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곧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미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 왔더라. 누구야? 미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나 그거. 최근에 재취업 준비 중인데 면접 봤던 회사 과장님이야. 결과 알려주려고 전화한 것 같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엔 미진이의 표정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진이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관리를 시작한 외모,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그리고 자주 울리는 과장님의 전화. 결국 미진이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었어요. 몇 번 시도 끝에 미진이의 생일로 해보니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의 메시지를 확인했죠. 상현 과장님,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자. 내가 다 예약할게. 미진 정말요? 어떻게 빠져나갈지 생각해 볼게요. 기대돼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화면을 계속 내리자 더 충격적인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진이와 상현 과장님이라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둘이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 옆에 누워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죠.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로 했어요. 그냥 화를 내며 따지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미진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다정하게 됐어요. 미진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더욱 대담해졌고, 저는 그 틈을 노려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매일 밤 미진이가 잠든 후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드러났어요. 상현은 미진이보다 7살 많은 42살의 남자였고, 미진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미진이가 회사를 그만두기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았어요. 미진이의 휴대폰에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 넘쳐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호텔에서의 데이트, 그리고 상현이 미진이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 제가 힘들게 일하면서도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상현은 미진이에게 선물하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진이가 상현에게 보낸 저에 대한 비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미진 남편은 정말 답답해요. 늘 돈 없다, 조금만 참자 이런 말만 반복하고. 당신 같은 남자랑 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상현 과장님, 곧 그런 날이 올 거야. 내가 책임지게.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미진이와 상현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진이는 친구 만남, 회사 면접 등의 핑계로 자주 집을 비웠고, 저는 그런 미진이의 행적을 조용히 기록했어요. 한편으로는 탐정을 고용해 미진이와 상현이 만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모습, 심지어 상현이 미진이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까지. 하루는 미진이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친구들과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잘 다녀와라고 말했죠. 그리고 미진이가 떠난 후 탐정에게 연락해 그들의 제주도 여행을 모니터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울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조용히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죠. 저는 그동안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담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미진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저는 평소처럼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행 어땠어? 재밌었어? 미진이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근데 준호 씨는 주말 어떻게 보냈어요? 난 뭐, 평소처럼 일하고 쉬었지. 그런데 미진아,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약속인데요? 그냥, 우리 미래 중요한 일이야. 수요일 오후 2시 시간 비워둬. 미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배신한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지만 마지막 한 방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진이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상현과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진 언제쯤 준호한테 이야기할까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상현 과장님,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지금 이혼 절차 밟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우리도 정리하면 돼. 미진, 빨리 이 답답한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준호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요. 이 대화를 읽는 순간 마지막 남아있던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혹시 오해가 있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진아, 넌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한숨을 내쉬며 서류가 든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동안 저는 이혼 후의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모아둔 자산들, 그동안 미진이에게 숨겨왔던 주식계좌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미진이는 제가 평범한 월급쟁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100억이 넘는 자산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미진이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진실한 사랑과 신뢰였어요. 이제 와서 알게 되겠지.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된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수요일만 오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미진이를 향한 사랑은 이미 죽어버렸고 남은 것은 냉정한 판단과 복수심뿐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진이에게 아무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죠. 아침에는 미진이가 좋아하는 꽃다발까지 사다 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며 이런 걸 다 준비하고. 미진이는 감동한 듯 꽃다발을 받았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어려 있었어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로 가자.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어. 미진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이미 저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진이는 변호사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준호 씨, 이 사람은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미진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여기 서명해줘.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문제가 뭔지 너도 잘 알잖아. 상현이라는 사람과의 불륜, 제주도 여행, 그리고 나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들까지 다 알고 있어. 미진이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가 곧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해해요. 상현 과장님은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고. 거짓말 그만해. 증거 다 있어. 호텔 출입기록, 사진, 동영상, 메시지 내용까지. 더 듣고 싶어. 그제서야 미진이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죠. 그래, 맞아. 바람 피웠어. 근데 왜 바람을 피웠는지 생각해봤어?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변호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능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정직했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돈과 안정이었을 뿐이지. 이제 다 끝났어. 서명해.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너는 자유야. 미진이는 울음을 참으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버려? 내가 먼저 당신을 버릴 거야. 상현. 오빠는 나에게 당신이 주지 못한 모든 걸 줄 수 있어. 그래? 그럼 그에게 가봐.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곧 알게 될 테니. 미진이는 결국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호 씨, 당신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 테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진이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미진이가 자리를 뜨고 난 후 변호사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된 것이었죠. 서준호 씨,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상간자 소송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 재산 관련 서류들도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은 미진이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최소한의 재산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소송이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미진이는 곧 집에서 짐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제가 무능하다고 여겼던 남편에게서 벗어나 능력 있고 돈 많은 상현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듯 했죠. 하지만 그녀는 곧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상현에게 상간자 소송이 제기되면 그가 과연 미진이를 지켜줄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진이가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능하다고 비웃던 남편이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미진아, 넌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막 시작된 나의 복수극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풀어낼 시간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 통쾌할 것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미진이는 곧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상현에게 갔겠죠. 제 추측대로라면 그녀는 상현과 함께 살 생각에 들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카드를.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상현에게 상간자 소송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소송장에는 미진이와 상현의 불륜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 영상, 메시지, 호텔 기록까지. 이 소식을 들은 미진이가 격분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상현 오빠한테 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해. 왜? 걱정돼.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인데. 준호 씨, 제발. 상현 오빠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그 사람 인생 망가져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계획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진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미진, 준호 씨,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 할 말 없어. 변호사랑 얘기해. 하지만 미진이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결국 저는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미진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수척해진 얼굴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제발. 소송 취하해줘요. 상현 오빠가 회사에서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나한테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대요.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상현이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자기 커리어가 더 중요한가 보네.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 씨,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다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은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모욕이었어요. 미진아, 이미 늦었어. 우리는 끝났어. 미진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리고 상현이 정말 너를 버렸다면 이제 넌 무엇도 남지 않았네. 집도 남편도 애인도. 그날 이후로 미진이는 더욱 절박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부탁부터 시작해서 다시 만나자는 애원까지 모든 종류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뿐이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현이 불륜으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그의 회사 내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평판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특히 그가 다니는 회사는 보수적인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스캔들은 그의 커리어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현의 회사 동료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호 씨인가요? 저는 상현이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상현이가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혹시 이 소송을 취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분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미진 씨도 이제 상현이한테 버림받았다고 들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건 그들의 문제죠. 제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진이와 상현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미진이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숨겨왔던 진짜 모습, 그리고 그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말이죠. 멀지 않았어.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미진이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분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미진이 측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제 재산 목록을 요구했고 저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진이와 그녀의 변호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명의로 된 주식계좌에는 100억 원대의 자산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미진이에게는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진이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돈 없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배신했고 이제 와서 제가 큰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산 목록을 넘겨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준호 씨가 이렇게 재산이 많았다고요?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에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미진이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물론 최소한의 위자료는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건 제 전체 재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미진이는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로 저를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왜 그동안 말 안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잖아요. 침착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데 결과는 뻔하잖아. 오해해요. 나는 정말 준호 씨를 사랑했어요. 단지 좀 지쳤을 뿐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제라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제 재산을 보고 흘리는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진아, 나도 사람을 잘못 봤어.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미진이는 흐느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상현은 어떡할 거야? 그 사람도 버리고? 미진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아마도 상현에게 이미 버림받은 상태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저 흐느끼며 앉아있을 뿐이었죠.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다음에는 돈보다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길 바라. 그 말을 던지고 나오는데 미진이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제 다리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준호 씨,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미진이의 절박한 외침이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화장이 다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었죠. 미진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아도 괜찮아요.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 이제 일어나. 더 이상 자존심을 버리지 마. 미진이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준호 씨가 없으면 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미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와의 모든 인연은 이미 끝난 것이었으니까요.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차 키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진이와의 마지막 추억을 뒤로 한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법원은 상현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액 자체는 제게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것으로 상현의 불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중요했죠.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현이 다니던 회사에서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현은 회사의 간부급 인사였는데 이런 스캔들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죠. 결국 그는 자천되어 지방지사로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미진이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문자로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는 미진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현은 그녀를 완전히 버렸고 그녀가 가진 것은 이혼 위자료뿐이었죠. 저는 그동안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어요. 유진이라는 여성인데 제가 투자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람이었죠. 그녀는 제 상황을 알면서도 늘 따뜻하게 대해줬고 이혼 과정에서도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유진이와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던 중 유진이에게 청혼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예요. 유진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진이와는 달랐어요. 돈이나 지위를 보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저 자신을 봐주었으니까요. 귀국 후 우연히 미진이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유진이와 쇼핑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진이는 판매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유진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유진이의 손가락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더욱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미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미진이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긴 편지였지만 요약하자면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옳았어요. 돈보다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행복하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미진이도 이제 진정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끝났지만 그녀도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한편 상현은 지방 발령 이후 회사에서의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졌다고 합니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의 평판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고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도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의 욕심과 불륜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이었죠. 이제 저는 유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진이와의 아픈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유진이와 저는 결혼 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유진이는 항상 꿈꿔왔던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기꺼이 그녀의 꿈을 지원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아늑한 카페가 되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어요. 몇 달 후 저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이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새 생명의 소식에 저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방도 꾸미고 이름도 함께 고민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을 품에 안으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진이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우리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유진이는 피곤한 몸에도 환한 미소로 저와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진실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줄 때도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은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진실함이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행복으로 보답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배신당했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미지는 돈과 안정을 선택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준호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대응하셨을까요? 아니면 준호처럼 증거를 모으고 계획적으로 대응하셨을까요? 또한 미진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준호처럼 단호하게 관계를 끊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8살 직장인 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혼 3년 차, 평범하게 살던 제 인생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게 참 웃기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수연이와 저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웃는 눈이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던 기억이 나네요. 연애 2년 후 결혼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평일에는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가끔 수연이에게 우리도 아이 낳을 때 되지 않았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항상 아직은 내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며 웃으며 넘기곤 했죠. 사실 저는 아빠가 되는 꿈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향긋한 요리 냄새가 풍겨왔죠. 수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방을 거들거나 샤워를 먼저 하러 갔겠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수연이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찍 왔네. 손 좀 씻고 와. 이야기할 게 있어. 식탁에 앉아 수연이는 와인 한 병을 따랐습니다. 평일에 와인이라니.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이제 아이 있으면 좋겠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그토록 원했던 말을 아내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이야.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연아, 너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수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갑자기?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죠. 아내가 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날 의심 같은 건 필요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래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수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애틋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가슴속에 품었던 아이에 대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 것 같아 설렜어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연이는 배란이를 체크하고 저는 건강에 더욱 신경 썼죠. 술과 담배를 끊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아직 수연이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행복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저는 매일 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수연이의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하게 제 인생을 뒤흔들게 될지를, 아마 그날로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건 미리 알 수 없는 법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수연이도 모르는 오직 저만 알고 있는 진실이었죠. 결혼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검사였지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따로 불렀을 때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재 씨, 유감스럽게도 부정자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정자증이라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의사는 제 경우는 선천적인 것 같다며 치료가 어렵다고 했죠.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아이를 원했던 저였는데 아빠가 될 수 없다니. 그것도 영원히. 집에 돌아와 수연이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혼자 감당하자. 말하면 수연이에게 부담을 주게 될 테니까요. 매일 밤 수연이가 잠든 후에는 핸드폰으로 부정자증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기적 같은 치료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제 경우처럼 선천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확인했을 뿐이었죠. 때로는 컴퓨터 앞에 앉아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수연이에게 이런 남편이 무슨 소용일까, 내가. 그녀의 꿈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밀려들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속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수연이에게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연이가 아이를 갖자는 제안을 한 것이죠.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설레는 표정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미한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검사를 부탁드렸죠. 하지만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부정자증.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의학적 시술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제 유전적 조건에서는 자연적인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척하면서 언젠가는 진실을 고백할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수연이를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도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무슨 일이냐고요?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의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와 함께하는 동안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하게 될까 하는 불안함이었죠. 하지만 그건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기에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제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했지만 매일 밤 그 결심은 아침이 되면 흐려졌습니다. 수연이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마다 그 미소를 지워버릴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 적어도 수연이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드디어 됐어.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봤습니다. 두 줄. 분명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축하해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무정자증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축하해 수연아. 정말 기쁘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고 저는 기계적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예비 아빠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됐어? 5주 정도.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대. 내일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그날 밤 수연이는 행복에 겨워 일찍 잠들었지만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무정자증인 제가 아이의 아버지일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일까?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두려움, 배신감,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잘못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1년 동안이나 무정자증 사실을 숨겨온 제가 과연 수연이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는 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연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의 미소, 우리의 약속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실수? 어쩌면 인공수정을 몰래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병원에 가려면 제 동의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충혈된 눈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이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아침을 차려주었고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것을 먹었습니다. 회사에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할지. 하지만 질문하기 위해서는 제 비밀도 털어놓아야 했죠. 그날 오후 약속대로 산부인과에 동행했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직 작은 배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장 박동 소리도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명 제 아이가 아닌데 그 작은 생명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출산 예정일은 내년 3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연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가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5주 전이면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시기에 저는 이틀간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수연이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놓쳤던 신호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최근 몇 달간 수연이의 외출이 잦아졌던 것, 갑자기 휴대폰을 바꾼 것, 주말에 혼자 쇼핑을 간다며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는 거부하던 아이 같기를 갑자기 원하게 된 것.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 그럼 수연이는 거짓말을 할 테고 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그날부터 저는 수연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화 패턴, 메시지를 확인하는 빈도, 급하게 자리를 비우는 횟수 등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죠.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수연이의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거든요. 아이를 가진 예비 엄마가 오히려 더 늦게 퇴근한다.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가끔은 외박까지 했죠. 팀 회식이 길어졌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이유로. 이제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누구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지만 잠금 화면이 가로막았죠. 패턴은 아마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이 열렸습니다.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나 쉬웠다니. 메시지함으로 들어가자 최근 대화 목록이 나왔고 그중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진. 누구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병원은 어땠어? 의사가 뭐래? 아기는 건강하대? 그리고 수연이의 답장. 응, 다 괜찮대. 덕분에. 근데 민재가 옆에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손이 떨렸습니다. 빠르게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죠. 그들의 대화는 수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수연이와 이도진이라는 남자가 상습적으로 만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수연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구입한 태블릿을 꺼내 수연이의 구글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제 도움을 받아 설정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위치 기록, 이메일, 캘린더 일정. 모든 것이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GPS 위치 기록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출장 갔던 날들, 수연이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 근처 모 호텔에 있었더군요. 그것도 여러 차례. 캘린더에는 팀 회의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시간에 그녀는 분명 호텔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소셜미디어를 뒤져보니 최근 추가된 친구 목록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김도진. 수연이의 회사 같은 부서 사원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꽤 준수한 외모의 남자였어요. 도진의 인스타그램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게시물은 잠겨 있었지만 몇몇 공개된 사진들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5주 전 제가 출장 갔던 바로 그 날짜에 올라온 사진. 장소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와인잔 2개와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사진 한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수연이의 옷자락이었어요. 제가 선물로 준 특별한 디자인의 블라우스였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아내의 임신 시점을 역으로 계산해보니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그날 수연이는 도진과 함께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었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병원에도 전화했습니다. 제 무정자증 진단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의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의 상태는 선천적인 무정자증으로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수연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제 무정자증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배신하고 그 결과로 생긴 아이를 제 아이인 척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행복한 예비 아빠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죠. 수연이가 출근한 후에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통화 기록, 메시지, 이메일, 심지어 신용카드 내역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마치 전문 탐정처럼 모든 흔적을 쫓았죠. 밝혀진 진실은 제 상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수연이와 도진의 분류는 거의 6개월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발전해 정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로 제가 야근하거나 출장 간 날에 만났고 때로는 수연이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을 때도 사실은 도진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임신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도진의 메시지 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임신하면 민재는 의심하지 않을까? 수연이의 답장. 괜찮아. 그 사람은 아이를 너무 원해. 의심할 이유가 없을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자비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배신이었죠. 그들은 제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차갑게 분노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끝낼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임신 이후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도진은 오히려 겁을 먹은 듯 했어요. 이제 어떡할 거야? 정말 그의 아이인 것처럼 키울 생각이야? 수연이의 답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야 해.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그들은 이미 미래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이용해 아이를 키우다가 적절한 때가 오면 버리고 도진과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수연이와 도진이 다니는 회사의 직장, 내 연애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집을 찾아보니 같은 부서 내 연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적발 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이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정보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제가 모은 증거들이 법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확인했죠. 변호사는 제 상황에 동정적이었지만 아이에 관한 부분은 복잡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고 책임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도진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직접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완전히 차분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냉정함만 남았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듯이요. 첫 번째 단계는 수연이의 임신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산부인과 진료 예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초기 진료는 제가 동행했지만 그 이전에도 한 번 방문한 기록이 있더군요. 제 출장 직후였습니다. 아마도 임신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진료 내역을 통해 임신 시점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택배 회사처럼 꼼꼼하게 모든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임신 시점, 제 출장 날짜, 도진과의 만남 날짜, 모든 것을 달력에 표시했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이가 임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 저는 분명히 이틀간의 출장 중이었고, 그날 저녁 수연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유로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왔었습니다. 수연이의 휴대폰 GPS 기록을 통해 그날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에 회사에서 나와 근처 레스토랑에 잠시 들렀다가 저녁 7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강남의 한 호텔에 있었더군요. 그리고 그날 도진의 신용카드로 그 호텔이 결제된 기록도 찾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의 배란일을 계산해봤죠.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와 제 출장 일정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획적으로 그 시점을 노렸던 겁니다. 도진의 소셜미디어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날 올린 사진 속 장소는 분명 그 호텔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호텔 인테리어를 확인했고 배경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심지어 사진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수연이의 옷은 제가 기억하는 그날 그녀가 입고 나간 옷과 동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른 사진들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수연이와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가끔 좋은 시간이라는 모호한 문구와 함께 올린 사진들 속에서 수연이의 물건들이 종종 보였어요. 제가 선물한 시계, 수연이만의 특별한 머그컵.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저에게는 모두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계획이었어. 모든 퍼즐을 맞춰보니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이와 도진은 제가 아이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임신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저의 아이인 양소기로 했죠. 아마도 도진은 책임지기 싫었을 테고 수연이는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행동하고 싶었으니까요. 먼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조항도 포함시켰죠. 다행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기에 법적으로도 제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회사에 보낼 익명 제보를 작성했습니다. 도진과 수연이의 불륜 관계를 알리는 내용이었죠. 증거로는 그들의 메시지 일부와 호텔 영수증 사본, 그리고 도진의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첨부했습니다. 회사의 직장 내 연애 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도진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일상을 조사한 결과 매일 아침 일찍 헬스장에 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날 계획을 세웠죠. 단순히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수연이의 휴대폰에 있는 대화 내용을 몰래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필요할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새로운 결심으로 눈을 떴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행복한 임신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행복한 예비 아빠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식도 곧 끝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오늘은 약간 일찍 출근할게. 아침 식사를 하며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죠. 응, 조심히 다녀와. 오늘 저녁에는 내가 특별한 요리 준비할게.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에 능숙해졌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요? 더 이상의 생각은 접어두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향하지 않았어요. 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진이 다니는 헬스장이었죠. 아침 6시 30분 도진이 다니는 헬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루틴을 조사한 결과 매일 이 시간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차 안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내 삶을 망친 남자구나.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뿐이었어요. 7시가 조금 넘어서 도진이 나타났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으로만 보던 그를 실제로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체격이 좋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평범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진이 헬스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도 그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는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잠시 그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진 씨 맞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민재입니다. 수연이 남편이에요. 그 순간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죠. 그의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 씨. 말을 더듬는 그를 보며 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는데 의외로 평온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좀 그렇네요.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도진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헬스장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닐 텐데요.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도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감이었어요. 수연 씨가 먼저 다가왔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그녀가 결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의 변명을 들으며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까지 왔나 싶었죠. 그래서요. 외로웠다. 그게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서로 외로웠던 거예요. 민재 씨는 항상 바쁘다고 하고 수연 씨는 관심받고 싶어 했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아이도 계획적이었나요? 그 질문에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모양이었죠. 그건 사실 수연 씨가 원했어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하지만 결국 동의했죠.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 아이를 남의 아이인 척 속이는데 말이죠. 도진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지금 수연 씨는 알고 있어요. 민재 씨가 알고 있다는 거? 아직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의 대화를 들려주었죠. 내 목소리 수연이한텐 익숙하겠지?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요? 걱정 마세요. 폭력은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짓만큼 대가를 치르셔야죠. 도진은 공포에 질린 듯 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직감했던 것 같아요. 제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회사에 알려지면 저희 둘 다 큰일 나요. 그의 간절한 표정이 오히려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1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리고 수연이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헬스장을 나와 차에 탄 후 잠시 앤들의 이 말을 기댔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도진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복수심이 해소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와 도진의 회사 인사팀 주소로 보낼 내용이었어요. 첨부 파일로는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들, 호텔 영수증, 메시지 내용, 그리고 방금 녹음한 도진과의 대화까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수연이와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 더 이상의 의심, 더 이상의 배신은 없을 테니까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곧 더 이상 제 집이 아닐 곳이라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연이는 아직 출근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사는? 오늘은 휴가 냈어. 수연이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평소 저는 일을 빼놓고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여자의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야? 도진이라고 알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어.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어. 민재야. 그게 난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너희 관계도 그 아이에 대해서도.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실수였는데. 실수? 6개월 동안 계속된 불륜이 실수야. 그리고 계획적으로 임신한 것도. 수연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죠. 어떻게 알았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것 봐. 서류 봉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내 서명은 해뒀어. 너만 서명하면 돼. 수연이는 서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수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엔 더 이상 아무 울림도 없었어요.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넌 내 욕심을 사랑한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울면서 서류를 움켜쥐었고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초음파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 내가 책임질 이유 없어.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민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며칠 뒤 수연과 도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 모두 면담에 불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도진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연은 부서 이동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커뮤니티 게시판엔 불륜 임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돌았고 사람들은 뒷말을 하기 시작했죠. 평소 이미지 관리에 철저하던 수연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는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다 망가졌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전부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전과는 다른 민재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전부가 그 아이라면 그걸로 충분하겠지. 그래. 잘 키워봐. 너한테 남은 게 그거라면 잘 지켜. 짧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며칠 뒤 저는 병원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 안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의 욕심과 거짓말에 속박되지 않고 제가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날 사실은 다시 일어설 기회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이라는 비밀을 안고 살아왔고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죄책감 속에 아내의 임신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잔인했고 아내는 타인의 아이를 제 아이인 양 키우려 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며 이혼을 진행했고 지금은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라면 어떠시겠어요? 배신과 거짓으로 뒤엉킨 이 현실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진입니다. 올해 38살이고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에겐 교훈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와 제 아내 소희는 결혼한 지 8년 차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하며 살았죠. 하지만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부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간병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소희가 맡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소희도 이해해주는 듯 했어요. 어머님 편찮으신데 우리가 모셔야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말하며 씩씩하게 어머니를 돌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도 줄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어요. 소희야, 오늘은 어땠어? 퇴근 후 물으면 그냥 별일 없었어 라고만 대답하더군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졌고요. 예전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특히 어머니에게 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소희야, 물 좀. 어머니가 조심스레 부르면 소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곤 했죠. 물을 가져다 주며 내려놓는 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소희를 보며 미안한 표정만 짓곤 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희를 불렀는데 소희가 한숨을 크게 쉬며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소희도 힘들겠지 생각하며 제가 대신 일어났죠. 내가 할게, 소희야. 넌 계속 자.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로 모시는 동안 등 뒤로 소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와 보니 소희는 등을 돌린 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희도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젊은 애들 생활에 방해가 되는구나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회사에서도 집 걱정의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문득문득 소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다 일시적인 거겠지, 소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소희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집안일도 대충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점점 어수선해졌죠. 설거지는 쌓여있고 빨래는 건조대에 며칠씩 걸려 있었어요. 특히 어머님 식사를 차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정성껏 준비하던 반찬들이 이제는 간편식으로 대체되었죠. 컵라면이나 즉석밥 같은 것들요. 어머님은 그래도 잘 먹겠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소희야, 혹시 도우미분을 한 분 구할까? 너무 힘들면 말해. 어느 날 조심스레 제안했죠. 소희는 피식 웃더니 지금 와서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 라며 비꼬듯 말했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소희 혼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 해도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소희는 거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피곤해서 좀 쉴게라는 말과 함께 방문을 닫곤 했죠. 가끔은 문을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황급히 가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소희야, 나 좀 혼자 있게 해줄래? 그 대화를 시도하면 항상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점점 거리감이 커져갔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우연히 소희의 스마트워치를 보게 되었어요. 충전하려고 들었는데 그때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상준이라는 이름이었죠. 오늘도 기다릴게라는 내용이었고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이상한 낌새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소희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갔죠. 하지만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희가 샤워할 때를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서둘러 제자리에 돌려놓았죠. 뭐해? 소희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침대 정리하고 있었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희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던지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 모습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소희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2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집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1시간쯤 지났을까 소희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모습이었어요. 소희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타더니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지나 어느 카페 앞에 도착했죠.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들을 밖에서 지켜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남자가 소희의 손을 잡았고 소희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소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6시쯤 소희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일찍 왔네. 소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회사 일이 일찍 끝났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소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 상준이라는 친구? 제 말에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소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봤어, 다 봤다고. 오늘 강남에서 만난 거.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은 천불이 나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희가 겁먹는 대신 오히려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그래, 나 상준이랑 만났어.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엄마 간병하면서 내가 얼마나 미쳐가는지 몰랐지? 나 우울증 걸릴 뻔했어. 이 정도 위로도 못 받아?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위로? 그게 위로야?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넌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항상 엄마. 난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소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게 내 변명이야? 변명 아니야. 현실이라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대접받고 싶었다고. 소희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말 했어야지. 대화로 풀었어야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했어?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나 힘들어, 좀 도와줘, 대화 좀 하자. 넌 듣고도 못 들은 척했잖아. 소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말 소희가 그렇게 말했나? 제가 무시했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람을 피울 이유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 피운 건 정당화될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바람났어. 근데 난 억울해. 소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소희와의 추억들, 그리고 오늘 본 광경이 계속 교차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어머니도 평소처럼 돌봤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말없이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공원 벤치에 앉아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대화 좀 해야겠어.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뭘 더 대화해. 이미 다 알잖아. 소희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고 싶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저녁에 얘기하자.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소희 앞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조용히 물었어요. 4개월 전부터. 소희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만났어? 인터넷으로. 우울증 관련 카페에서. 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 소희가 말했어요. 진짜 사랑해?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이랑 있으면 위로가 돼. 그럼 나는? 우리 결혼은? 나도 처음엔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점점 소희의 말이 흐려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그렇게 소홀히 했어? 그 말에 소희의 눈에서 불이 붙었어요. 간병하다 사람이 무너지는 거 몰라? 너는 나를 전혀 몰라줬어. 그래도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네 엄마가 날 망쳤어. 소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난 간병인이 아니라 아내로 살고 싶었다고.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를 핑계대지 마. 엄마가 뭘 잘못했어? 병든 게 잘못이야? 난 이런 삶을 원한 적 없어. 결혼할 때 이런 거 약속한 적 없다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부라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야.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 맹세 기억 안 나?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그건 우리 둘 얘기지 네 엄마 얘기가 아니잖아. 소희가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를 내 변명의 도구로 쓰지 마. 널 이해했던 내가 병신이었다. 소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죠. 넌 날 이해한 적 없어. 평생 네 입장만 생각했지. 소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쩌려고? 이혼하자.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더 이상 붙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위자료는 포기해. 나도 정신적 피해가 있으니까. 네 엄마 때문에. 소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어머니를 계속 핑계 삼다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시원하다. 소희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이것만 기억해. 넌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내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거야.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소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날 밤 소희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상준이란 남자에게 갔겠죠. 혼자 남겨진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소희가 떠난 후 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어요. 처음에는 그 공허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희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밤에는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허함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오히려 전보다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조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그녀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네 엄마 간병하느라 경력도 단절됐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으니까.
메시지를 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보고 미안하라고? 웃기지 마.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지만 바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희의 메시지에 간단히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자.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불륜에 관련된 증거 수집이 필요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조언해 주었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요. 최대한 많이 모아오세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소희가 나간 날 찍었던 사진들, 우연히 보게 된 스마트워치 메시지의 스크린샷,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소희와 그 남자가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또한 통신사를 통해 소희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번호와 빈번하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이 박상준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에서도 소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한편 소희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연락해왔죠. 이혼하면 상준이랑 갈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마다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소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불륜 상대인 박상준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준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결혼한 상태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죠. 소희에게는 자신이 이혼 진행 중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소희는 그의 또 다른 장난감에 불과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그런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대신 또 다른 피해자인 상준의 아내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가 만든 지옥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상준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경계했죠. 낯선 남자가 갑자기 다가왔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김도진이라고 하고요. 제 아내가 당신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며 화를 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해간 증거들,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거든요. 우리 둘 다 속고 있었던 거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증거들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게 해드려서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계속 바보처럼 믿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전달하고 헤어질 때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이 생겼네요. 그날 저녁 상준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증거를 보냈습니다. 소희와 나눈 메시지들, 만남의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메모를 첨부했어요. 당신이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사실 소희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블랙박스, SNS, 통신 기록으로 외도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에는 소희의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분들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께 전화드렸더니 놀랍게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도진아, 미안하다. 소희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우리도 몰랐어.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조용히 찾아가 만났어요. 이게 딸의 진짜 모습입니다.
증거들을 보여드리며 말했죠. 두 분 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계속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장모님이 흐느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두 분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 상준의 직장에도 불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알린 건 아니에요. 아마도 상준의 아내가 했겠죠. 상준은 좌천되었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많이 약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정에서도 큰 위기를 맞았겠죠. 소희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상준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이혼 서류에 사인했겠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끝났어요. 이혼이 마무리될 무렵 소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준이가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 소희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상준이는 이혼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도 모든 걸 알아. 증거도 다 받고. 전화 너머로 소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네가 만든 지옥 이제 돌려받을 차례야. 마지막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준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결국 아내의 용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아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반면 소희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상준은 소희에게 모든 걸 끝내자고 했어요. 넌 간병 핑계로 바람피운 여자야. 믿음이 안 가. 이런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소희의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소희가 심하게 우울해졌다고 해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나 봅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하셨어요. 도진아, 소희가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 한다. 한 번만 받아줄 수 없겠니? 장인어른이 조심스레 부탁하셨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과연 소희와 다시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마지막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소희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눈에 띄게 야위었더군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생기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할 말 있어서 만나자고 했잖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그잔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올 것들이 아니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어. 왜 그랬어?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 궁금했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나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책임에서 현실에서. 그래서 상준이를 선택한 거야? 응. 그 사람은 나에게 현실이 아닌 꿈 같은 도피처였어. 하지만 그것도 다 거짓이었지. 소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에 잔잔한 음악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그땐 너무 힘들었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던 것 같아. 소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는 가슴이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통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누구든 바람부터 피는 거야. 넌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사람이었구나. 소희의 얼굴이 흠칫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아,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다 끝난 일이야. 넌 선택했고 난 그 선택을 받아들였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없어.
버림받은 건 결국 너야, 소희야. 네가 먼저 나를, 우리 결혼을 버렸으니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에 소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동안 울기만 했죠. 마지막으로 카페를 나서기 전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길 바랄게. 하지만 그 행복을 찾는 건 이제 내 몫이야. 소희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먼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물론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주변에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아 모시고 매일 퇴근 후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천천히 호전되고 있었어요. 전문 의료진의 관리 덕분인지 이전보다 표정도 밝아지셨고 말씀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회사에서의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승진도 했어요. 이전보다 책임은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눈치였어요. 도진 씨,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네. 부장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죠. 아, 그냥 많은 것들이 정리됐습니다. 미소로 답했어요. 집은 더 이상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어요. 혼자 살게 되었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수년 동안 접어두었던 기타도 다시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가끔 그녀의 웃는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조각으로 남았을 뿐이었죠. 소희의 근황은 가끔 장인어른을 통해 들었어요.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지만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연애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상처가 크니까요. 그 소식을 들으며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소희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주말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 식당에서 평범한 식사였지만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이제 괜찮니?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소희 얘기는 이제 안 하는구나.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스쳤어요. 그건 이제 지난 일이에요. 엄마가 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너희 결혼 생활이 더 행복했을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희의 선택은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래도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니에요, 엄마. 이제 어머니도 저도 소희 없이 괜찮아요. 오히려 더 평화로워졌잖아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혼자 식사를 준비하며 문득 깨달았어요. 상처도 아물더라는 것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픔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는구나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밥을 하며 생각했어요. 근데 넌 그때 그 말로 영원히 끝났어. 너네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 그 말. 그 순간 소희는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핑계 삼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다고 느껴요. 상처는 치유되었고 앞으로의 삶은 더 단단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준비도 서서히 되어가고 있고요.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제게 큰 교훈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사랑과 책임,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끼고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어머니의 간병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결국 진실이 모두에게 드러났고 아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이별을 선택하셨을까요? 또 가족. 간병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